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저녁 YTN24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를 8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후 6시 40분 이 대표의 조사를 중단하고 저녁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단식 10일 차인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서 오는 12일 오전 10시 반 다시 한번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이재명 측은 일방적인 출석 통보에 반발하며 최종 출석 여부는 이 대표가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대표는 준비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서 대북 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정치검찰의 악행을 역사에 남겨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민주투사가 된 것처럼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단식 열흘째 5번째 조사를 위해 검찰청사 앞에 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 방향 전면 전환과 내각 총사퇴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정치검찰의 악행이라며 이를 역사에 남겨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든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문제를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야말로 소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검찰 특유의 강교함이든 당, 정, 검의 합작품이든 분명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본인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마치 민주투사가 된 듯 즐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실질적 배후로도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뜬금없는 단식에 이어 의료진이 대기하는 민폐 조사까지 저급한 정치쇼를 벌이는 건 이 대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에서 그 누구도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당연한 원칙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수시로 조사와 재판에 불려다니는 제1야당 대표가 그 흔한 유감 표명 한 번 없이 자동 응답기처럼 정치 탄압만 반복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국민은 무슨 죄로 이런 제1야당 대표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까? 이 대표 조사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도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인터뷰 내용이 거짓이라는 걸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알고도 방관했다며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과 무관한 인터뷰라며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국면 전환과 언론 탄압을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을 조력자로 지목했습니다. 김 씨 육성이 보도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부인하는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언론 대응을 적절히 안 해 논란을 키웠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 지휘부는 친문재인 성향이었다며 정권 차원의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고 전선을 넓혔습니다. 서슬퍼런 검찰까지 움직이게 만든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이번 방해 공작은 바로 국기문란 그 자체입니다. 당내 진상조사단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제보를 모으고 언론사 항의 방문 등을 검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씨 인터뷰와 후속 보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규모 수사에 나선 대선 여론조작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여러 국정 난맥상을 덮기 위한 여권의 국면 전환용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을 언론 탄압에 활용해선 안 된다며 남은 의혹은 지난 4월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켜 투명하게 수사하자는 입장입니다. 김 씨 인터뷰를 대통령 바꿔치기 시도라고 연일 부각하는 여당과 이슈를 삼키기 위한 정략적 공세일 뿐이라는 야당의 대치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논란의 대화 녹음이 이루어진 재작년 9월 15일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소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이 재작년 여름 여러 차례 사무실로 찾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화가 녹음된 직후 두 사람이 거의 매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도 압수물 분석 등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 만나 인터뷰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이고 이후 김 씨가 신 전 위원장 책 3권을 사들이면서 1억 6천여만 원을 보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일제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정부 대응을 규탄했습니다. 야4당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으라 했더니 우리 돈을 들여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의 매운맛을 확실히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며 지금의 정부 여당이라면 오염수 괴담 처벌법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구구절을 맞아 열린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참석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은 딸 주혜와 주석단에 나란히 앉아 주혜의 높아진 위상을 방증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 정규군이 아닌 우리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노농적기군 부대들 위주로 진행된 구구절 기념 민방위 무력 열병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같은 북한의 전략 무기는 등장하지 않은 대신 모터사이클 종대 등이 평양 김일성 광장을 누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따로 연설을 하진 않았는데 김 위원장은 딸 주혜와 함께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주혜는 김 위원장과 주석단에 나란히 앉으며 한껏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김주혜가 그동안 군 행보에 주로 나왔고 이번에는 중국 대표단이 와 있는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앉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후계 수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혜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건 지난달 27일 이후 12일 만으로 지난 2월 건군절에 이어 두 번째 열병식 참석입니다. 김 위원장 집권 후 북한이 1년에 열병식을 3차례나 연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1년에 3번이나 열병식을 개최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 체제 결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방증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열병식엔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러시아는 별도로 대표단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별도 대표단 없이 군 협주단만 파견한 건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는 13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열병식 이후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히면서 2년여 전 8차 당대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부 식량난이나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일관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입니다. 핵무기 소형화와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 미사일과 군사정찰 위성, 핵 잠수함 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군의 현존 수중 작전 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이 가운데 핵무기 소형화는 지난 3월 공개한 화산 31이 대표적입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에이테크스로 불리는 신형 전술미사일. 최근에는 전략 순항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며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수단은 마무리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과시했습니다. 초대형 핵탄두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이 꼽힙니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지난해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 나서며 개발에 성공했음을 알렸습니다. 또 평균 속도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2021년 9월 첫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연속 발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2차례 시험 발사했다가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은 다음 달 재발사를 앞둔 가운데 이번에는 전술핵 잠수함 건조를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소종 및 수상 전력의 현대성을 계속 제고해 나가며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전략 전술적 구상을 천명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초부터 중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 발사와 핵실험에 이어 12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이듬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비핵화 대화에도 나섰지만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도 자신들의 2차 핵 국방력 강화가 완성될 때까지 한미의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며 다양한 핵무력 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11분에 발생한 규모 6.8 강진으로 632명이 숨지고 329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희생자는 주로 알하우즈, 마라케시 등지에서 발생했으며 무너진 건물에 깔린 실종자 등을 고려하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은 마라케시 남서쪽 70여 킬로미터 지점 오우카이 메데네 인근 아틀라스 산맥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주 모로코 한국 대사관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교민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지진 발생 후 한일회 등을 통해 교민 피해를 파악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는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파악하고 있는 모로코 내 한인은 대략 360명가량으로 교민 대부분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 북부 지역에 들어온 자동차 부품 회사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마라케시 인근에는 비정부 기구 종사자나 선교사 등 1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 만에 다시 마주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환대의 감사를 거듭 전하며 한미일 협력이 전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세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친밀하게 교류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보람이었다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인 하나의 지구에 참석해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이 세계 각지에서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녹색 기후기금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거대 바다 얼음덩어리 해빙이 얇아지면서 기존보다 10배 이상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특히 바다 한가운데 생긴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우리나라의 겨울철 한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북극 해빙의 두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얼음이 얇아지는 건데 점점 색이 짙어지면서 북극해의 중심으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음 두께가 1m 미만으로 얇아져 구멍이 생기는 폴리냐 현상입니다. 여름철 북극에서 발생하는 폴리냐는 보통 육지와 닿아 있는 연안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에 얼음 구멍이 생긴 것은 이례적인 일로 크기도 기존 폴리냐의 최소 10배에 달합니다. 이번에 생긴 그 폴리냐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해빙이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의 유입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폴리냐가 발생하면 북극해에 대규모의 구멍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폴리냐가 대기로 많은 양의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장기간 이어지면 이상기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북극의 기온이 높아지면 제트류가 약해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에 매우 차가운 북극의 공기를 유입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북극의 찬 공기에 노출된 중위도 지역은 일시적으로 그 한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폴리냐로 인해 바다 표면이 더 많이 드러나면서 북극해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폴리냐가 이어지면 북극 해빙이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바다뿐 아니라 전 지구 바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지난 7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발인식에 참석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주말 아침임에도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7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발인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A 교사가 생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초등학교에는 많은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외부에는 조화가 가득 놓여 있고 내부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분향소 옆 게시판에는 선생님을 기억하겠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가 가득 붙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같이 전입해온 교사이기 때문에 그전 상황을 잘 모르고 5학년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있다. 운구 차량이 들어오자 학교는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동료 교사와 제자, 학부모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도 너무 화나고 그동안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것도 화나고 지금 오늘 이제 그 학교에서 왔다는 문자도 너무 화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안 지켜주시면서 고인이 생전에 교권 침해 사례 설문에 응답하며 직접 작성했던 피해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해당 글에서 고인은 아동학대 조사기관이 교육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물었지만 어떤 근거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안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오늘 전북 군산에 있는 석유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질산이 섞인 폐 혼합료와 함께 가스가 노출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전주의 한 빌라에선 40대 여성이 4살 된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차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군산의 석유화학제품 공장 건물 벽면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오전 9시쯤 공장에 있던 질산과 불산 등이 섞인 폐 혼합류를
탱크로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름이 흘러나온 겁니다. 폐혼합류 누출과 함께 가스도 확산하며 공장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질산 오염도 측정 결과 경미한 수준이고 액체가 흘러간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중화 작업도 마쳤다며 자세한 누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아침 8시 반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황전 나들목 인근 터널에서는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으로 터널 안 2차선 도로가 한때 통제되며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경북 안동 이천동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승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승합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는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여성 옆에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던 4살 배기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알리는 인천 퀴어 문화 축제가 오늘 오후 인천 부평역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차별을 엄호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제6회 인천 퀴어 축제에서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평역 광장 맞은편에서는 종교단체가 집회를 열고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0개 기동중대 1,500명과 교통경찰관 160명을 현장에 배치했는데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없이 집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산유국들의 감산 여파로 10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안 그래도 9주째 오른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추석 무렵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유가 악재, 하반기 경제 전망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다시 1리터에 2,000원대로 기름값을 올리는 서울 도심의 주유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 여름 좀 내려가나 싶었던 주유소 기름값은 9주째 상승 일로에 있습니다. 이번 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한 주 전보다 5원 상승한 1,750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평균 1,830원대를 넘었습니다. 경유도 10원 6전 상승한 1,640원 6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쓰게 되죠. 주유소 기름값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가격이 최근 10달 만에 1배럴에 91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브렌트유 역시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연장 결정 속에 호주 가스전 파업으로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겹쳐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유가가 2주 정도 뒤 국내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급등세는 추석 즈음 국내에 추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3%대로 올라선 소비자 물가에 기름값까지 가세해 물가 고삐가 풀어진다면 내수와 기업 실적 악화로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셈법도 복잡해집니다.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그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상품 수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국제유가가 적어도 연말까지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경기 향방과 이란,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75위인 대우산업개발이 회생 절차를 밟습니다. 대우산업개발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해 내년 1월 16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산업개발은 2011년 대우자동차 판매 건설 부분이 인적 분할에 설립한 건설사로 아파트 브랜드 이안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대우산업개발은 경영난 때문에 결제 대금을 연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최대 맹꽁이 서식지로 알려진 대구 달성 습지에서 맹꽁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맹꽁이를 볼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무슨 일인지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장난감을 돌려 직접 맹꽁이 울음소리를 들어봅니다. 조심조심 망치를 두드려 맹꽁이가 살 집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서식지인 대구 달성습지에서 열린 맹꽁이 축제. 하지만 맹꽁이야 놀자라는 표어가 무색하게 장난감과 체험 행사뿐 정작 주인공인 맹꽁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맹꽁이 축제라고 해서 맹꽁이를 보러 왔는데 그 맹꽁이를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왔지만 맹꽁이 볼 수 없어서 진짜 좀 많이 아쉬웠고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못 봤는 종류라서 좀 많이 보고 싶었는데 좀 못 본 게 좀 제일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축제가 시작된 2014년 이후 맹꽁이 개체 수가 관측도 힘들 만큼 줄면서 맹꽁이 없는 맹꽁이 축제로 전락한 겁니다. 이곳 달성습지에서는 10년 전 8만 마리가 넘는 맹꽁이가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부터 급격하게 수가 줄더니 최근 몇 년 동안은 아예 울음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해가 늘었습니다. 축제를 주최한 대구시는 맹꽁이가 왜 사라졌는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사는 맹꽁이의 생태상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어렵습니다. 기후변화에다 습지 주변으로 고속도로가 나는 등 도시개발이 거듭된 영향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맹꽁이가 이렇게 활동하는 주무대인 지역 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뚫리면서 절단이 되고 이렇게 단절이 되고 이런 상황이라 맹꽁이가 지속적으로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는 거죠. 우선 대구시는 맹꽁이가 알을 낳고 번식할 수 있는 인공 웅덩이를 만드는 등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하지만 맹꽁이가 종적을 감춘 지 이미 몇 년이 흘렀는데도 손을 놓은 채 축제만 열어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귀경 정체가 빠르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도심 방향 정체는 오후 6시 무렵 절정을 찍은 뒤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나마 1번 경부고속도로와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의 정체가 길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가 가장 답답한 수준인데요. 당진부터 서해대교까지 전차로에서 속도 내기가 힘겹습니다. 이 시각 당진에서 출발해 서평택 분기점까지는 34분 이상 정체가 예상되고요. 이후 잠시 속도가 회복된 뒤 바란부터 화성 휴게소 부근까지 다시금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비슷한 지역 지나는 153번 평택 시흥선 시흥 방향도 송산마도 부근에서 4km 구간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충청에서 수도권 진입하는 길목에서 여전히 속도 내기 힘겹습니다. 입장 휴게소 부근을 시작으로 안성 휴게소 부근 지날 때까지 정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25번 논산 천안선의 정체는 천안 방향으로 남풍새 나들목 부근에서 남아 있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입니다. 양재 부근의 정체만 남아있는데요. 이 구간 지난다면 고속도로 끝자락까지 과속에만 유의하면 되겠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으로는 덕소산패와 강일 사이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내일도 서쪽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서울과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을 살펴보면 내일 아침 서울이 22도, 광주와 부산은 21도로 출발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0도까지 오르겠고 부산도 29도 예상됩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충북과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영남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월요일인 모레 새벽에는 경남 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는 대체로 하늘빛이 흐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YTN24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